우리나라는 2024년 말부터 2025년 현재까지 눈에 보이게 둘로 크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국민의힘이 빨간색을 선택을 했듯이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파란색을 당의 색으로 선택을 한 상태로 오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이와 같이 인식이 꼬여서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점점 증폭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은 한남동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자, 지키자,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중국이나 북쪽에 있는 공산 국가들에게 먹힐 수 있다. 이런 절박감을 호소하고 있는데 사실은 바로 그 윤석열 씨 때문에 우리가 신에치슨 라인 밖으로 축출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하는 것을 그 대중들이 모르는 겁니다. 과거의 보수, 아스팔트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조리 현재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에 달려 들어가 있죠. 또 과거 아스팔트 보수를 대변하는 스피커들, 대형 유튜버들, 그런 사람들이 그들을 결집시키고 또 그들의 의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단은 돈벌이가 대단하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것이 단지 돈인지 아니면 이렇게 뒤틀린 의식을 비꼬아서 사람들을 마치 자기들의 그 말처럼 장기말처럼 운영을 하는데 끌려 들어간 그런 피동적 존재로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두어야 할 것은 현재 윤석열 체제, 이것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윤석열 체제가 어떤 것인가? 그것이 중국의 나라를 넘기는, 사실상 속국화하는, 또 일본에게도 일정 영역을 넘기는 이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수 있는 아주 허약한 체제다 하는 겁니다. 당장 2025년 연초부터 국정원이 국회에서 국가안보실이라든지 하는 어떻든 윤석열을 대변하는 정부 측에서 한 목소리로 하는 이야기가 이제 미국의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 우리의 안보는 백척간두에 서게 될 것이다. 트럼프는 김정은이하고 같이 갈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결국 뭡니까? 미국하고 손을 떼고 중국이나,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중국은 마치 온건한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쪽에서 우리가 조력을 받아야 한다. 이런 입장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한국이 보기 좋을 리가 없죠. 미국의 입장은 어떠한가? 지금 한국이 윤석열 씨가 대단한, 미국 같으면
반역죄 이렇게 되는 국가의 칼을 휘두른 이런 죄를 짓고 그리고 아주 작은 자기 주위에 있는 병력, 무장 세력을 가지고 저항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미국이 개입 안 하겠다고 합니다. 당장 미국의 소리 뉴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미국이 한국 상황에 개입하기 어렵다. 중국의 영향력이 확 치고 들어올 수 있다. 그것이 문재인에서 윤석열로 이어지는 이 정권, 여기에서 취하고 있는 노선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통적인 아스팔트 보수라고 하는 여러분이 윤석열을 지키러 갔죠.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청년의 힘이라고 활동하던 사람들이 거기에 가 있지 않습니다. 정치를 하겠다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돈 있는 집안의 귀공자들은 거기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고 돈이 궁하고 그리고 그런 취급을 받아도 되는 여러분들, 한남동에 있는 여러분은 스스로가 미국 트럼프와 한편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정반대인 겁니다. 지금은 6년 전, 8년 전 그런 때하고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트럼프를 외쳐 부르는 것을 미국에서는 저 사람들이 중국 편이면서 왜 트럼프를 부를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반대로 이야기하죠. 우리는 트럼프 편이고 윤석열은 트럼프 편이고 그래서 트럼프 취임만 하면 윤석열이 복귀할 거다. 그런데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편말 Stop the Steal 이것이 트럼프를 말할 수 없이 분노하게 만드는 편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무엇에 씌인 것처럼 여러분은 남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도구니까 못 알아듣겠죠. 그러나 조금만 밖으로 눈을 돌리고 좀 그 귓가를 때리는 그 선동 유튜브에서 벗어나서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번에 이야기할 것은 윤석열이 도대체 왜 비상계엄 선포를 하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그러고 보니 동아일보에서는 오늘 단독이다, 특종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부부가 관저 안에서 산책하는 사진을 찍었다. 이런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고 사랑하는 그런 대통령 부부가 아니라 끌려 나와서 교수형을 당하든 총살형을 당하든 아니면 군중에게 몰매를 맞든 할 죄인 부부의 사진이라는 것이 처참한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윤석열이 무엇을 잘못 판단한 것일까?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찌되었든 윤석열 씨는 2022년에 처음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되고 취임을 하고 할 때 이미 그것이 빠르든 늦든 언제가 되었든 간에 국가 원수가 될 계산이 있었다. 그것을 지금 보면
확실히 그랬던 듯 합니다. 국가원수가 어떻게 되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외신에 그 무서운 얼굴이 표지에 올라간 거 기억하죠? 그 얼굴이 참 많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근래에 보면 국민의힘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또 비슷한 마치 철판을 두드려서 만든 얼굴 같은 그런 사진을, 그런 얼굴을 내보이고 다니는데 좀 비슷하다 싶기는 합니다. 파워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지만, 그래서 이 문재인 2기 정부가 윤석열 정부다. 문재인 2기 정부로서 문재인이 만들어 놓은 토대, 문재인이 설계한 그 청사진, 거기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문재인 사람들 상당히 많죠. 그 전에 이 사람은 언제부터 했다 그러는데, 일단 가장 강력한 문재인 정부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서 같이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그저 문재인 사람들을, 문재인의 전문가 인력들을 그냥 꽉 잡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문재인 2기 정부로서 대한민국 리셋을 한 다음에, 나라를 완전히 다 판을 바꿔버린 다음에 강력한 독재 제국으로 가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실질적인 국가 원수가 됩니다. 이 국가 원수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금지하는, 절대 안 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헌법 제1조 제1항에서 영구히 차단한 것이 이러한 실질적인 국가 원수입니다. 그런 사람이었다. 독재자는 좀 모자라도, 많이 모자라도 괜찮죠? 그 체제가 받쳐주는 겁니다. 현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면 그가 2025년 1월 10일에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이 현재의 국가 원수다. 현직 국가 원수다. 지난 뉴스를 좀 살펴보면 윤석열 씨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로 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국민을 편갈라서 이만큼, 전체 국민이라고 한다면 이만큼은 잘라 없앨 것들, 제거해버릴 것들이라고 하는 반국가 세력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누가 반국가 세력인가 하는 것은 윤석열 부부가 결정하죠. 그리고는 공식 탄압을 해온 겁니다. 국민이 자유가 통제되는 상황을 받아들이게 학습시켜 온 것이죠. 나는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도로를 멈춰 세우고 윤석열과 윤석열을 호위하는 차량이 지나다니는, 이게 2년 반 동안 관행화됐다는 것이 일찍부터 여기에 걱정을 했습니다. 굴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 밑에 복종하게 만드는 것은 이런 학습을 통해서 나중에 별다른 저항 없이 그것이 시스템화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왔습니다. 기자들을 용산에 갖다 놓고 용산 밖에 있는 기자와 구분을 하고, 해외 정상으로서 여행을 가면서 전용기에 태워가는 기자와 그렇지 않은 기자를 구분을 해주니까 윤석열 부부 옆에 붙어 있는 자들은 아주 순식간에
나머지들을 반국가 세력 또는 계급이 낮은 자들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중앙 언론에서도 가짜뉴스, 마치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쓰는 것 같은 뉴스가 버젓이 올라오는 겁니다. 주권의식을 상실한 것이죠. 이 정도로 나라가 병들었다. 줄서기 좋아하고 권력자 옆에 빌붙기 좋아하고 그리고 주권자로서의 인식이 리걸마인드가 없는 법보다는 슬그머니 주는 이익에 그저 이번에 좀 챙기면 안 되느냐 이런 정신 상태가 지금까지 온 겁니다. 자,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에 갑자기 국가원수가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계속 결국은 대통령 할 때까지 하다가 때가 오면 국가원수가 되겠다고 했던 셈이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2023년 겨울에 계엄할 거야 했죠. 2024년 봄에 계엄할 거야 했고 여름에 했고 가을에 했고 그리고는 마침내 12월 3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랬을까? 윤석열 정권은 미국 대선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계속 바이든을 밀다가 나중에는 카멀라 해리스에게 올인했죠. 이것은 지난 뉴스나 윤석열 측의 인사들이 한 발언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미국 선거를 좀 보면 미국에서는 2024년 7월 13일에 트럼프 후보가 피습을 당합니다. 그리고 7월 21일에 바이든 후보가 사퇴하고 알려지기로는 거의 몇 시간 뒤에 카멀라 해리스가 출마 선언을 합니다. 부통령이었죠. 그리고 바이든 선거 캠프를 그대로 넘겨받아서 그래서 트럼프 후보하고 대선을 치른 겁니다. 이 문제는 트럼프 후보는 미국의 선거 절차에 따라 경선으로 뽑힌 사람이고 바이든 대통령도 후보로서는 같이 경선에서 뽑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카멀라 해리스는 경선을 거치지 않고 그냥 후보로 승계를 넘겨받은 사람이죠. 이런 것이 미국의 선거 제도도 좀 흔들렸다. 도전에 직면했었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바이든을 밀다가 이때도 트럼프를 공격했죠. 트럼프는 이제 재기불능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해리스로 바뀌게 되니까 해리스는 약점이 많다고 했죠. 처음에 개인적인 그런 인격적인 면이라고 할까 해서 이제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이 사람 자신이 미국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박약했던 것도 있고 단지 젊다. 60세인가 그랬죠. 젊다. 이것만이 이제 가장 독보적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오히려 카멀라 해리스가 젊다는 것이 이게 가장 큰 취약점이라는 이야기가
민주당 측에서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 윤석열 정권과 2024년 거의 3분기, 4분기 내에 우리 그 언론을 보면 아니 미국 선거에 왜 저렇게까지 우리 언론이 집중을 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그저 아침이 돼서 신문사 홈을 보면 미국 선거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면 트럼프의 문제점과 해리스의 우월한 점, 해리스가 이래서 인기 있다. 그런 게 계속 나오죠. 여러분이 직접 봤을 겁니다. 이렇게 해리스가 넘겨받은 후에 열정적으로 민주당 해리스를 지지했다. 우리 그 국민들이 다 보고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보면 이렇게 한국의 언론에서 연일 미국 대선 소식, 미국 민주당 측 후보 소식이 톱뉴스로 올라왔고 해리스가 유리하다. 트럼프 당선돼도 감옥 간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 다 망한다. 사업이 초토화된다. 중국을 봐라 그러면 중국의 기업들이 이 트럼프 당선되면 탈출을 하겠다고 계획 세우고 있다. 중국이 트럼프는 안 된다고 하는 뉴스도 국내에 마구 쏟아졌습니다. 아니 우리가 투표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교포가 투표해봤자 얼마나 한다고 왜 저러는 것일까?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11월 초 이제 막바지 그리고 심지어 트럼프 후보의 당선 확정이 나온 11월 6일 이후까지도 우리 국내에서는 사실은 해리스가 승리했대. 해리스가 승리하고 이때 이런 가짜뉴스가 횡행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은 정권과 기업과 언론사가 트럼프는 안 된다. 반드시 해리스가 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그렇게 밝혀왔던 것이 됩니다. 그 마지막 대표 후반에 해리스 몰표 뉴스 나왔죠. 해리스가 유리하다. 결국은 저 뒤쪽에는 해리스가 뒤집게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 트럼프가 아무리 독선적이고 미국 중심적이라고 해도 우방국인 대한민국에서 정권 차원에서 정권 관련 인사가 그리고 거의 일반 국민을 제외한 나머지들 상층부라고 하는 돈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발언을 알릴 수 있는 위치에 있고 힘 있는 자들이 트럼프를 반대하고 방해라도 하고 싶다. 이렇게 보였던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필사적일까? 사실 비상계엄까지 선포해버리는 윤석열의 행태를 보건대 또 중견 언론사까지 가짜뉴스를 올려놓는 중앙정치에서도 가짜뉴스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한국에서는 혹시 2024년 하반기에 트럼프 낙선 운동이라도 했던 것인가?
정권 차원에서 몰래 트럼프에게 어떤 해를 끼치려고 했던 것인가, 이렇게 보일 정도로 격렬하게 트럼프 반대를 했고 지금도 그런 겁니다. 현재 국회에 가서 한 이야기를 봐도 알 수 있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윤석열 씨가 도대체 왜 저 헌법에 위반되는 비상계엄 선포를 했는가? 이 일을 왜 저질렀는가? 왜 나라를 들어 엎어서 국가 원수가 되려고 했는가? 이제 하는 것이 한 몇 가지로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하나는 2024년 1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 당선 확정이 됐던 사실, 여기에 패닉 상태가 된 것일 수 있다.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신빙성이 있는 것은 윤석열 세력과 문재인 세력이 트럼프 2기가 열린다는 데 대해서 좌절했을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인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지난 영상을 보면 정의용의 백악관 로즈가든 브리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재인 세력이 김정은을 돈만 주면 자기들 뜻대로 움직이는 비렁뱅이라고 취급을 했던 것과, 그래서 김정은을 마음대로 요리하려고 했던, 그리고 미국 대통령을 속여서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했던 그 사건입니다. 결정적으로 실패했죠. 그것이 가장 두드러진 것이 컴컴한 밤중에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문재인의 정의용이 브리핑을 하던 그 영상입니다. 그것을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분석했고 그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그 사실은 이후에 미국의 정통한 라인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끝이 났다 하는 것이죠. 신뢰가 무너졌고 미국을 적으로 한 적대 세력으로 낙인이 찍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과 문재인 세력은 트럼프를 결사적으로 막았어야 했고, 거기에 실패하고 좌절감을 느낀 것이다. 이제 미국하고는 끝났다고 이때 마음을 바꿔먹었을 수 있다. 이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에 종종 나오는 개인적인 문제가 되겠죠. 윤석열, 김건희 이 부부의 대선 부정선거 의혹, 소위 명태균 씨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국가 원수가 되면 사실 명태균 씨는 제거 대상이 됐을 겁니다. 추측건데 그렇다는 것이죠. 한동훈을 안고 가지 않는 이들 부부는 명태균을 안고 갈 리가 없다. 그리고 국가 원수가 되려는 권력욕을 갖고 있는 자들이 암덩어리를 안고 달래면서 가는 것은 이런 독재자에게는 어울리지 않죠. 반국가 세력을 처단하는 그런 권력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가 원수가 아닌 상태에서 자신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선 부정, 그 대선의 토대가 된 경선 부정,
그 이후 여러 가지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을 망가뜨려 가면서 자신들이 필요한 대로 썼던 그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공직을 거래했다.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 부부가 공직을 어떤 대가가 됐든 대가와 맞교환을 하는 거래를 했다 하는 이 문제, 이것이 부담이 커지니까 할 수 없다. 이왕 국가원수 될 건데 이번에 하자 하고 저질렀다. 이게 이유가 두 번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현재 바이든 정부는 이 두 번째 이유만 윤석열의 이번 내란의 동기, 그런 것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이야기를 하기는 좀 곤란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2기라고 했죠. 그 문재인 2기로서 국가 개조, 진행 이런 것들을 지금 그 리셋을 하려고 했는데 본인은 국가 원수가 되려는 뭐 좋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문재인 1기와 연결된 2기로서는 국가 개조는 과업입니다. 해야 하겠죠. 이것을 쭉 다져오고 있었는데 자신들이 윤석열 부부의 수준에 맞게 지금까지 정부가 엉망으로 일을 해오고 외교도 이렇게 망가뜨리고 오판하고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 기업들도 이 정권에 매달려서 움직였죠. 창의성이 두드러지고 스스로 개척정신이 스스로 위험부담도 해가면서 그 영역을 넓히고 성공을 해야 하는 기업이 정권에 붙어서 먹여주는 사료를 받아 먹으면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나빠진 겁니다. 한국 경제가 폭망 위기에 이르렀다. 국가 부채가 어떻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 한국 경제는 거품 경제로 유명하죠. 전 국민이 주택 가격이 비싸다고 부동산 가격이 비싸다고 걱정을 하지만 아무도 화폐 개혁하듯이 부동산 가격을 한번 개혁하자고 하면 아마도 전 국민이 반대할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30억짜리 아파트가 그거 그냥 5천만 원짜리로 줄이자. 실제로 따져보면 그게 그거 아니냐. 요즘에 보면 부실공사도 많고. 사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이 반대하고 정권이 반대합니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을, 거품이 끼어있는 부동산 가격을 현실화하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총 재산이 푹 꺼져버립니다. 이것이 지금 실질적인 부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들이 한국을 믿지 않는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현재 외국은 한국의 거품이 꺼질 때가 어느 순간에 와버릴 것이다. 그런데 거품 속에서 돈으로 돈을 버는 그런 걸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빚더미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나라에선 항상 그랬죠. 소위 좌파 대통령이 오든 보수 대통령이 오든 대통령이 결정적으로 국민 앞에 끌려 나오고 무너져 내리는 것은 바로 경제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거기에 실패했을 때다. 아무리 무서운 이념으로 아주 탄탄하게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경제만큼은 어쩌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 있었죠. 그랬는데 경제 폭망 위기에 직면한 겁니다. 사실 폭탄 돌리기였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문재인 1기 때도 이런 이야기 했죠. 그래서 문재인 1기 때부터 해서 문재인 2기인 윤석열 2024년까지 생각해낸 것이 뭐냐 하면은, 그러면 우리 돈이 없으면, 아니 경제가 거품 경제라고 해서 돈까지 거품 화폐면 안 되죠. 그런데 이들은 여기에 손을 댄 것으로 현재 드러나고 있습니다. 20세기에는 돈을 찍어냈습니다. 돈이 없다 하면 돈을 찍어내고 선거에 뿌리고 이랬죠. 그래서 망한 것이 베네수엘라 같은,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들은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는 어떠냐? 기술이 발달해서 디지털 화폐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찍어낼 필요도 없고 그저 숫자만 써놓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한국 경제의 폭망 위기를 돈을 많이 늘려서, 다시 말해서 유동성을 무제한 투입해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에도 항상 돈 줄게 이랬죠. 4대 개혁이라는 걸 하면서 나라를 전부 뒤집어 엎는데, 그러면 이게 얼마나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돈 줄게. 국회하고 돈 안 준다고 싸웠던 것은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는, 물론 싸울만 했지만 어느 정도는 핑계였다.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일 한번 저지르겠다고 했던 것이 보이는 것이죠. 자, 이런 세 가지가 지금과 같은 국가를 빼앗고 국가를 장악하려는 이런 범죄를 저지른 원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트럼프가 무서워 죽겠는 거죠. 지금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보니까 현재 집행정부는 이 경제통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F4라고 해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이렇게 기획재정부 장관인 대통령 권한대행. 그런데 이들이 내는 전국의 이 돈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는 말이 트럼프가 무서워.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발언입니다. 1월 20일이 되면 우린 다 죽었다. 대비해야 한다. 지금도 이러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가 무서워서 지금 윤석열을 편드는 시위대가 들고 있는 스탑 더 스틸, 부정선거 반대 편말이 있죠. 그게 실제로는 무슨 뜻인가? 들고 있는 사람이, 내가 들고 있는데 정말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현실이 한남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광화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마 시위대의 마음은 그럴 겁니다. 트럼프가 스탑 더 스틸이라는 것을 들고 부정선거를 성토하면서 선거에 나와서 그 어렵게 대통령이 됐다. 우리는 트럼프 편이다. 우리가 트럼프를 이렇게 지지하는데 이것이 윤석열도 한마음이다. 트럼프는 윤석열을 살려달라.
이런 뜻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은 한국의 시위하는 대중이 스탑 더 스틸을 들고 있는 것은 해리스가 승리한 것이다. 트럼프가 해리스의 승리를 훔친 거다. 트럼프가 부정선거를 한 거다. 결과가 해리스가 승리했는데 트럼프 승리로 잘못된 거다라는 편말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맞죠? 스탑 더 스틸이라는 것을 들고 무장시위대가 미국 의회를 공격한 것이 바람직한 사건입니까? 범죄였죠. 트럼프는 법정에서 자기가 그거 이끌지 않았다. 자기가 그걸 원하지 않았다고 계속 해명을 했습니다. 이게 의회를 쳐들어간 것이 내가 해낸 승리였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신들 차리십시오. 따라서 트럼프는 이번에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에게 스탑 더 스틸 들고 한번 흔들라고 해보십시오. 당신이 의회에 무장 시위대를 끌어넣었으니까 이제 대통령 됐으니까 그 무장 시위대는 당신 편이니 챙겨라. 한번 해보십시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트럼프가 덮어버리고 싶은 이것 때문에 반역자로 영원히 감옥에 들어갈 뻔했습니다. 정적들은 트럼프를 그렇게 집어넣으려고 했죠. 그런데 바로 그 팻말을 들고 한남동에서 윤석열이 함께 싸운다는 그 내전 민병대가 이걸 흔들고 있는 겁니다. 해리스가 승리한 거야. 트럼프 너는 가짜야 라고 흔들고 있는 것이죠. 국내의 아스팔트 보수들은 트럼프가 의회 폭동할 때 쓴 구호다. 그래서 이것을 들고 있는데 그러니 그 구호를 들고 흔들면 됩니까? 트럼프가 반역자야라는 구호를? 그래서 뉴욕타임즈 기자가 묻는 거 아닙니까? 왜 저 사람들이 저 편말을 들고 흔드느냐? 해리스가 승리했다. 트럼프는 물러나라 하는 저걸 왜 들고 흔드느냐? 왜 트럼프가 반역자라고 주장을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의아해하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그런데 윤석열이 트럼프를 이렇게 무서워하고 트럼프를 이렇게 반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 트럼프에게 아무리 아양을 떨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아무튼 국가 원수가 될 것을 꿈꾸고 있던 윤석열이 한국경제 폭망 위기에 이르게 했고, 그래서 디지털 화폐로 신기술로 돈을 찍어내자. 뭐 그런 그 방법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을 논의하고 실천하고 있던 중에 덜컥 2024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여기에 윤석열은 문재인 2기로서 생각한 것을, 사고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항상 하던 말이 위기를 기회로 알고 있죠. 윤석열 정권에서도 이 말은 종종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그래서 윤석열 씨가 얘기한 겁니다. 좋아, 빠르게 가. 어떻게 빠르게 가느냐.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세상을 얼어붙게 만든 다음에
국가 개조 리셋을 하는 거야. 이렇게 간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장군들도 그리고 정부,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뭐 장관들, 총리, 정치권에서 우리는 반대했다고 지금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반대했을까? 뭐 그 말이 사실인지가 확인되지도 않았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증거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만일 이들이 반대했다면 아마 이걸 겁니다. 12월 3일 이 날짜, 시기, 지금은 아니다 라는 반대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사건이 저질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2기의 충복인 국무위원들은 이 비상계엄, 헌법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기회로 삼아서 대한민국을 리셋하는, 다시 말해서 국가 변혁의 버튼을 눌러버렸다. 현재 진행되는 것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문재인을 이어받은 윤석열의 국가 변혁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냐? 윤석열이 초기부터 밝혔던 소위 4대 개혁이라고도 하는 그 국가 개조 프로젝트를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의료 개조, 의료 개혁이라고 하죠. 순화해서. 이것을 제대로 읽으려면 앞에 국가 주도를 붙여야 됩니다. 국가 주도, 국가 장악, 의료 개조. 이러면 확실히 모습이 보이죠. AI 교과서, 국가 주도 AI 교과서. 69시간, 주 69시간 노동 개조, 국가 주도가 앞에 붙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국가 주도 화폐 정책, 연금 정책, 보험 정책, 주식. 자, 이런 것들을 다 국가 주도 개조로 하겠다고 했던 것이 윤석열의 국가 변혁, 대한민국 리셋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것을 추진하니까 여기에 반발했던 사람들이 의료계, 주로 의료계를 우리가 기억하죠. 민주당도 어느 정도 찬성을 해도 이렇게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반대하는 기조였고 자신의 경쟁 상대로 눈에 가시 같았다. 이렇게 보는 이재명. 그래서 이재명, 한동훈은 없애버려라. 이재명은 모르겠는데 납치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국가 원수가 되려는 윤석열의 대한민국 리셋에 반대하는 세력이 모조리 반국가 세력으로 찍혔고 이들은 척결 대상이었습니다. 현재 뉴스를 보면서 국민들이 비현실적이라고 괴리감을 느끼는 것이 노상원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의 검찰이 공소장에 등장한 그 사진 아닙니까? 고문이라든지 처형이라든지 사살 같은 거. 이게 부활하고 있다는 것이 21세기 우리 국민들은 그걸 보고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기보다 저게 뭔가 납득을 못하는 그런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시대적인 강력한 독재 제국, 국가 원수를 추구하는 자들은 구시대적인 국민 통제 방식, 이것을 가져오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럽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윤석열이 한남동 관저에 들어앉아 있고
이 아스팔트 보수가 자기들이 트럼프와 같이 윤석열을 지키고 있다고 착오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바로 윤석열의 문재인 2기 국가 변혁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연초가 되면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뉴스 보도됐죠? 잘 살펴보십시오. 윤석열 취임 초기에 했던 것만큼 강력하고 확고하게 그렇게 이 대한민국 리셋이 당장 집행되고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2024년 가을 여인형이 세상이 바뀐다고 했다는 거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의 단서로 삼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가? 대한민국 리셋을 해버리면 위반했다는 법률도 뒤집어 엎고 자기들을 규제하는 헌법도 없애고 선거관리위원회도 뒤집어 엎고 강력한 독재 제국으로 가는 이러한 리셋이 그리고 상권 분립과 법치주의를 규정하는 헌법 위에 국가 원수가 올라서는 이런 체제 변혁을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윤석열 부부는 자유로워지죠. 당신들 이 법을 지켜야 해. 당신들 이 법을 위반했어 라고 아무도 못합니다. 자기들이 법 위에 있다. 현재 한남동 관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것이죠. 윤석열은 법 위에 있다. 최상목이 현직 국가 원수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어디서 윤석열을 수사기관에 오라가라 부르느냐. 윤석열이 마음에 드는 곳에서 마음에 내키면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답변할 거다. 거기에 맞춰라 하고 이야기했죠. 김건희 씨 어땠습니까? 김건희 씨가 원하는 장소에서 수사기관 수사관들이 휴대폰 반납하고 신분증 다 제시하고 그리고 말씀을 경청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딱 맞아 떨어지죠.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건이 전개되면서 자료가 축적되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 그 다음에 이상하게도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기회만 있으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국민의힘에 아주 많죠. 소위 다음 대선에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들, 또 지방자치단체 장들, 아무튼 선거로 뽑힌 사람들, 앞으로 선거로 뽑히고 싶은 사람들이 헌법에 위반되는데, 현행법에 위반되는데 이거를 아니 윤석열은 괜찮아. 윤석열이 오죽하면 그랬겠어. 이왕 한 건데 이제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좀 적당히 덮어주고 가자. 그래도 이재명보다 나으니 다시 윤석열이 복귀하는 게 어떨까. 이런 소리들을 하죠. 한번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 따져보십시오. 다 명태균 묻은 자들이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하려는 그 시점에 이준석 어떻습니까? 영파워. 그래서 저 사람은 나이도 안 많고 그래서 세상 깨끗해. 청년을 대표하는 새로운 정치인이야. 조갑재 씨는 아직도 그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상황이 바뀌면 바뀐 것을 제대로 보는 눈이 있어야 기자인 겁니다. 기자가 눈에 뭐가 씌어 있으면 안 되죠. 윤석열에 대해서는 비교적 냉정하면서도 이준석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거마저 없으면 우리는 뭐를 믿고 사나 이러는데 그럴 일이 아닌 겁니다. 아무튼 이준석이 의원이죠. 국회에서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대통령님께서 하다 안 돼서 뭐 이렇게 하셨고 이런 말 했죠. 국회 회의록에 다 있죠. 자, 이러고 있는 겁니다. 명태균 묻은 자라고 표현을 하자면 나경원 대표적으로 윤상현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지금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 대선을 노린다는 홍준표 시장 얼마나 열렬히 이 윤석열 이 내란 반란수계를 편들고 있습니까? 아마 그 사람은 그렇겠죠. 해묵은 정치꾼이라 지금 이렇게 윤석열에게 온갖 아부를 다 하다가 윤석열이 파면이 되고 그러면 나는 저 대부분 명태균 묻은 국민의힘 거기에서 그래도 배신자 아니다 소리를 듣고 거기에서 뽑힌 다음에 그 다음에 국민에게 나갔을 때는 그때 가서 좀 털어버리고 선거 전략이었다 이러면 된다는 속셈일지 모르겠는데 썩은 내가 풀풀 나죠. 이 명태균 묻은 자들이 차기 대선에 나오겠다고 하는 국민의힘에 사실 수십 명 아닙니까? 자, 이들이 이 윤석열을 지금도 편들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 리셋하면 전과가 사라집니다. 세상이 깨끗해집니다. 찬성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성공해도 명태균은 씨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명태균 묻은 자들이 많다. 명태균 묻은 자들은 지금도 마이크 앞에서 윤석열을 찬양하고 거짓말도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계속한다 하는 현실이 알려주는 것은 그들 모두 명태균이 어느 날 말없이 지구를 떠났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는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대한민국 리셋이라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작동이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달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2025년 정부 업무보고에 보면 보건복지부 국가주도 의료개조 계속 한다고 합니다. 현재 의료계에서는 또 이들의 꼬드김에 좀 넘어간 것 같죠. 무슨 군복무 연장해주겠다. 또 무슨 휴학하고 유급되는 것들도 뭐 이렇게 처리해주겠다. 돈도 주겠다. 그런데 하고 있는 것은 국가주도 의료개조입니다. 여러분 다 의료 노동자 되는 겁니다. 의료인들. 국민에게는 그야말로 의료 노동자에게 진료를 받는 아주 저급한 그런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되겠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AI 교과서 이거 강행한답니다. 이게 국가주도 교과서입니다. 좌파들, 반국가 세력을 배척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교육에서 아예 이 국가주도 교육을 해야 한다 하는 주장을 하니까 아스팔트 보수는 그게 어때 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윤석열은 문재인 2기 정부로서 강력한 독재 제국을 추구하고 있어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데 공산당을 박멸한다고 해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이주호 장관이 계속하겠다고 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거 거부권 행사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의 김문수 장관, 김문수 씨가 장관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튼 이 골수 좌파 출신, 뭐 젊은 시절에 객기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김문수 씨가 현재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아주 꼿꼿하고 줏대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있죠. 윤석열 씨가 이 헌법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한 내란죄, 반란죄를 저지른 데 대해서 사죄하라고 하니까 국회에 나온 국무위원들이 다 허리 숙여서 사죄를 하는데 김문수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사죄하지 않았습니다. 김문수 눈에는 민주당 의원만 보였던 것이겠죠. 그 너머에 있는 5,100만이 넘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저것들은 내 발밑에 있는 피지배민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처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제3전 윤석열만 보이고 문재인 2기 윤석열, 그리고 자기들 앞에서 아주 까칠하게 불편하게 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만 보이지 그런 어떤 공무원이 아닌 정치권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일반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어째서 국민에게 사죄하지 않는 겁니까? 이 반역자의 집단인 김문수 씨. 그 김문수가 주 69시간을 재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이것과 관련해서 AI 관련 법들, 그것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민주당에게 협상하고 있죠. 현 정부는 몇 가지 이 첨단 산업하고 관계된 이 법률이 통과가 되면 그것과 연결해서 대한민국 리셋을 속도를 붙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의 지시에서 벗어나지 않게 대한민국 리셋을, 국가 변혁을 진행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벗어나서 군대와 디지털과 디지털 화폐와 화폐 경제와 이것을 가지고 국민을 통제하고 일사불란하게 자기들의 계획대로 국가를 개조해서 효율적인 정부로 이끌어 가겠다. 더 나아가 효율적인 1인 독재 제국, 영구 집권하는 제국으로 가겠다고 하는 꿈을 꾸었는데 객관적으로 좌절됐는데 아직도 진행을 하고 있다. 정부는 그대로 국가 리셋을 집행하고 있다는 이 위험천만한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